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 같은 데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들 줄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열폭주, 온도도 1000도씨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전기차는 개돼지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비 같은 경우에도요. 국내에 지금 정비업소가 1000만 개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없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뭐 시기상조,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것이 거의 뭐 140년 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버리고 배터리 모터를 집어넣어서 이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우리가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운행 방식도 요새는 보급을 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뭐 제로백이라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100km 이르는 시간을 제로백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튕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회생 제동 문제라든지 바닥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침수도로에 지나가는 것도 훨씬 더 내연기관차보다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과속 방지턱인데 이 턱 같은 데도 바닥에 치면 안 되거든요. 화재의 여러 가지 요인도 아직 있고, 그래서 과도기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또 내연기관차의 저항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140년 동안의 글로벌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차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은, 또 그게 필연적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항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신차를 구입할 때 보수적으로 내연기관차 안정된 시스템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판매가 주춤한 전기차 캐즘도 진행 중이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 좋아하고 석유 자원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적인 완성도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기차의 시대는 아직은 안 왔다. 그러나 전기차가 필연적이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가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되는 시점,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한 원인은 단순하게 차를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라는 것은 충전 인프라, 슈가 바늘의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판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내에서도 추석 때, 명절 때 장거리 뛰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도 쓸만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고요. 또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전기차 장거리 운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식을 또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충전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시간이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5분을 보통 봅니다. 근데 물론 중국에서 5분 충전에 500km 넘는 기술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또 일반 완전 상용화돼서 양산 모델로 나온 시스템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1.5배 정도 더 고가라는 거죠. 좀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같은 데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들 뭐 지금 뭐 줄지는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만큼 거의 발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열폭주, 온도도 1000도씨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런 공포감이 좀 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전기차 포비아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뭉쳐서 캐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기차가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판매가 잘 됐습니다. 20만 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로 이 전기차 누적 대수가 한 86만 대 정도 돼서 내년 상반기에 100만 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좀
화려하게 좀 보조금도 극복을 하고 캐즈미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런 판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캐즘을 극복하기에는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짧아질지언정 말씀드린 단점이 얼마만큼 내연기관차만큼 자리매김하느냐 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내연차 시대와는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반 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런 패턴만 보면 안 됩니다.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은 이 생산 라인 자체에서도 30% 인력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부품 수가 13,000개에서 17,000개예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세부적으로 3만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50% 과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모듈로 돼 있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 만들기도 쉽지만은요. 또 구현하기가 쉽죠.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전기차는 개돼지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초등학생들 보면은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만들지 않습니까? 장난감 1.5V 건전지를 이동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만듭니다. 제작사가 뭐 테슬라나 BYD도 그래서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엔진이나 변속기는 핵심 부품 10,000개가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못 만들어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50년 동안에 가입한 유일한 제작사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캐즘도 있고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좀 있지만은 분명히 시대가 온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더 산업 생태계가 급변한다는 거, 사람도 줄어지만은 또 시장도 많이 변합니다. 애프터마켓,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애프터마켓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자동차 용품, AS 부품, 또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중고차, 또 1인차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정비나 튜닝, 뭐 이런 것들, 폐차, 리사이클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국내만 해도 200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 이 변화를 크게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 같은 경우에도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국내에 지금 정비업소가 45,000군데 정도가 있는데 3만 개가 없어져요. 70%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고요. 또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그대로 전기차로 이어지냐? 그거 아닙니다.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가 제작업체가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테슬라, BYD부터 엄청나게 많이 휴대폰 제작사가 다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드는 위탁업체가 대만의 폭스콘 아닙니까? 이 폭스콘에서 전기차 5가지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턱이 없는 게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경쟁은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위상이 흔들거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지난 거의 40년의 자동차 역사가 모빌리티 산업의 급변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요. 부품 업종도 완전히 변합니다. 기존의 그 한 개 제작사마다 1,000개 정도가 포진했는데 이것도 과반 정도가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융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프터마켓까지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기존의 14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를 버려라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이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SDV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가 온다든지 이런 어떤 급변 요소가 등장하는 게 그 베이스가 전기차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 시대라는 것은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 산업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천 청라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생긴 거 결국 국가에서 원인 불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최대쯤 1,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가. 그 누가 보상할 겁니까? 정부는 보급을 했지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제작사냐? 아니면 전기차를 보급한 전기차 제작사냐?
또는 스프링클러 끈 관리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동차 소유주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가수에서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외부의 배터리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차 운행할 때 당신이 배터리 바닥에 충격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건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뭐냐? 남한 땅덩어리 70%가 산입니다. 그럼 30%가 5천만 이 몰려서 있는 5,500만이 사는 데인데 특히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커요. 빌라, 연립주택, 다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폐쇄 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고 충전한다라는 얘기는 불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골든타임도 짧아질 수가 있고요. 불이 확산이 폐쇄 공간에서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서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그나마 번지지 않고 끄는 것 천만다행으로 보지만은 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 인천 아파트 화재 같은 것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거 생기면 공포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 아파트 입대위하고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아예 지상으로 주차를 하라든지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려서 충전하고 내려가라든지 전기차 소유주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완벽하게 오려면은 저녁 때 퇴근해서 꽂고 아침에 완속 충전해서 빼가면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이 없으면서 휘발유 대비 한 4분의 1 가격으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오는데 그게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가 은근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도 우선 내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입대위하고 우리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이나 이 주차할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높거든요. 아파트라는 특수한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단점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해결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난다.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춘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또 선진국 중에서 소비자 눈높이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국에서 물품을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풀어놓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공식이 좀 있거든요. 전기차도 아마 이런 캐즘을 이유로 하는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모델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특별 요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했지만은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좀 더 가미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가성비예요. 싸게 만들면서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가장 중심이 현대차 그룹이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대한민국 차가 하이브리드는 도요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중국 업체예요. 대표적인 BYD 같은 데죠. 이런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시장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내에서 렉서스나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워낙 잘 판매되고 있거든요. 워낙 연비도 좋고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도요타니까요. 현대차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전기차 이 올해 초반부터 BYD 지금 한 9개월 정도 판매를 했는데 한 4,000대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초에 아시겠지만 BYD 돌핀이 들어오잖아요. 아토3 모델보다 더 저가 모델이면서 가성비 모델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보조금 받으면 1,900만 원대다. 근데 400km 주행한다. 이거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내부의 시장의 판세가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는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 업체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과잉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서방에서는 함부로 정부가 돈을 대주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어떤 투명성이 지금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저가가 들어오는데 값만 싼 게 아니라 품질이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먼저 전기차 시작을 했었고요.
또 LFP 배터리 같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아직 자동차용을 생산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성비,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괜찮은 이런 모델을 얼마큼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대중 모델이고요. 물론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따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당장 이 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속에 옵션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또 자율주행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결국은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자꾸 뒤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상당히 관건이고요. 이 자동차의 모빌리티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안개 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며 전기차 대중화가 언제쯤 다시 속도를 낼까요? 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선호하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바꾼다 그러면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일부 할부를 하는 거예요. 중고차는 할부 비용이 더 크고요. 근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차를 구입할 때 또 이 가족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내가 쓰는 패턴 또 나홀로 차량인지 또 장거리 뛰는 영업직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구입할 때 안정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신차 살 때 6개월 이후에 사라. 이게 뭐냐? 처음에 사면은 리콜이나 각종 문제점이 터지니까 이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지금도 통용이 되느냐?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아직 과도기 모델인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아직 많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화재가 생기지 않는 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해결되기, 또 충전 인프라 급속 충전기는 대한민국은 전체 한 15%뿐이 안 돼요. 이거 30에서 50% 사이로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나오려면 3, 4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를 삽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전기차 협회장 맡고 있다는데 왜 전기차 안 사?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전기차 보조금 정부에서 늘려라. 그리고 전기차의 완성도를 좋게끔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많이 내놔라. 꼭 보조금 받아서 밀려나가지 않는 차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는다. 그건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편 타당성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 전기차 구입에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운행 다 해보죠. 모든 전기차 다 운전해보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NDC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발표했지만은 수송 분야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이 필연적으로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 문턱을 중간 모델의 문턱이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EV 같은 걸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가구 2차랑 세컨드 카를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불편하게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정부나 지자체 또 이런 단체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FSD 기능이 한국에 도입됐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는데 걱정도 많습니다. 양면적인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화두가 GM의 슈퍼크루즈 들어오고 동시에 테슬라의 FSD죠. FSD 하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왜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어고 영어건 한문이건 간에 자율주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는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도 그랬었고 영국도 그랬었고요. 또 미국도 LA 쪽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일반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는 운전자들한테 자율주행이라는 혼동된 용어 쓰지 말아라. 운전 보조 기능이다 이런 뜻이죠. 중국도 올 여름이죠. 여름부터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표적인 모터쇼, 상해 모터쇼나 이런 데서도 이 용어를 다 뺐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혼동을 해서 혹시 스위치가 있어 이거 누르면 내가 운전하고 딴짓해도 되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다 죽은 사람이 많은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에이다스 시스템, 레벨 1, 레벨 2 이런 거의 차를 운행할 스위치 눌러놓고 하다가 사고 나서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했어요. 이거는 졸음운전하고 마찬가지로 90%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또 사건 조사 이런 것들도 관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에서 테슬라 FSD가 운영을 하면서 요새 보면 유튜브에 몇십 편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고속도로는 물론 있고 국도 이면 도로에까지도 이 FSD를 놓고 운전하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의 규제 일변도의 그 포지티브 정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모으지 못하고 또 기술적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개발도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율주행차의 선도 국가에 대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겨야 되는 것은 정부의 숙제고 제작사의 숙제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측면이 뭐냐? 국내에서 FSD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관리법의 위반일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 근데 한미 FTA로 인해서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교환을 했지만은 한미 FTA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FTA가 안 돼 있어요. 미국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FTA 한 게 대단한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2.5% 관세 혜택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선이 똑같아진 겁니다. 25에서 15%로 줄어들었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번에 팩트시트를 교체를 하면서 미국 차량 5만 대 수입에 대한 제한 조건도 다 풀렸고, 또 미국에서 오케이 되면은 국내에서 다 통용된다라는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FSD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테슬라 차량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 매립식 도어로 돼 있어서 비상 탈출 방법에 대한 것들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 다 관리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상위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 FSD가 들어온 게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그보다 못한 장치들도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데 이 FSD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레벨 3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라이더 센서 쓰지 않고 카메라 8대만 가지고 레이더 센서만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건이 날 거예요. 사고가 생길 겁니다. 사망사고도 생긴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100번을 잘하더라도 그 한 번이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은 분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 분업이라는 것이,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전방주시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운전자가요. 근데 전방주시를 하는데 100번을 점점점 얘가 운전을 너무 잘해. 그다음은 운전자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차 시야를 딴 데 돌리고 휴대폰을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번이 사고가 생기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국도 이미, 외국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은 사고 많이 생기거든요. 국내 예외 아니고요. 국내는 좁은 도로 많고요. 이면 골목 혼재되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도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도 5G가 보편화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망부터 평가 요소 이런 게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빅데이터를 모으기도 좋고, 또 활력소가 돼서 또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입증되면 글로벌 시장도 전혀 거칠 것이 없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테슬라 FSD가 풀린 게 우리나라가 한 6번째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소방청, 경찰청 이런 데 자문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벤츠 전기차도 뭐 감식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했지만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풀 건 풀어서 보험도 개발해서 이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건 물론이지만은 어두운 부분들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 누가 사망 사고 생기면 누가 뉘제를 네가 알렸다라는 거 있죠. 그것에 자유스럽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지금 또 감독형의 FSD입니다. 이 감독형이라는 것 자체가 비감독형이면은 자기네가 책임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감독형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사고가 생기면 다 네 책임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 보험도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FSD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죠. 좀 고민거리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서비스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율주행 선진국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2년에서 3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게 종합,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거든요.
하드웨어 다 모여야 되고 이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미국하고 이 중국을 쫓아가는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감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도 없고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면은 미국이나 중국 갖다 우리 차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모든 게 종속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만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시스템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용 OS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4, 5개월 전에 발표했던 이 플레오스 같은 거, SDV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다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좀 서둘러야 되고, 이번에 또 이 R&D 수장에 해당되는 이 송창현 대표가 사임을 했잖아. 이 부분들도 원래 취임할 때부터 굉장히 물과 기름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SDV 구현이 현대차의 미래를 존재하게 만드느냐 없애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소프트웨어 독립이 있어야 돼요. SDV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것도 좀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국내가 규제 일본대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2, 3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 3 개념의 기아차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가 두세 번 연기하다가 결국 포기한 이유도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술도 뒤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국내가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도 안 돼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천문학적으로 이 R&D 비용부터 산학 연구안의 중심점으로서 좀 투자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풀어내면서 문제가 보험에 대한 것들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처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2, 3년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간극을 좁혀줘서 티어 1 선두그룹에 진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창현 사장의 사임이 의미하는 점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에서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경은 조금은 되겠지만은 고민은 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었고, 또 플레오스도 발표해서 내년에 이 SDV에 대한 페이스카가 나오고 양산형 모델이 2027년 8년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150전 국내 투자 중에서 상당액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데이터 플랫폼, 또 인공지능, 휴머네이드, 로보틱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창현 사장이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새롭게 무장을 해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하는데 고민거리는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8개의 카메라 가지고만 지금 합니다. 근데 당시에 라이다 센서의 장점이 굉장히 큰데 그때만 하더라도 라이다 센서가 수천만 원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장착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라이다 센서가 몇백만 원짜리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요새는 뭐 국내에도 국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왔을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나가 센서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라이다 센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다와 카메라 또 사이사이는 레이더 센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카메라만 하는 기업, 라이다만 하는 기업, 두 개를 병합한 기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합니다. 중간에 라이다 센서가 저렴해져도 그걸 끼기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통나잖아요. R&D 쪽에서는 암암리에 라이다 센서 갖다가 실험하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FSD는 카메라만 가지고 합니다. 문제는 현대차가 송창현 사장이 오면서 카메라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라이다를 다 빼버렸습니다. 진행하던 기존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카메라만 진행을 하면서 지금 포티닷
뭐 얼마 전에 바로 지금 뭐 포티닷에서 지금 뭐 주행하는 거 영상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카메라 기반이거든요. 카메라와 아마 레이더 하나만 썼을 거예요. 라이더는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느냐, 현대차의 기조가 과연 카메라만 가야 되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쪽 관련도 전기전자 시스템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현대차가 어떻게 바뀔지.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차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뭐 칭찬,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임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좀 더 SDV를 구현하는데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게 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UAM도 들어가고요. 로보빌리티, 휴머니드 로봇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 이 시스템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모빌리티 개념은 SDV, OS를 내가 얼마큼 구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포함의 어떤 구현의 여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잘 극복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결정적인 기술적 특이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글로벌 시장은 틀립니다. 뭐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일단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뭐 정지가 되거나 물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규제 일본도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면은 분명히 책임 소재 묻고 중지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포감이 좀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규제 샌드박스도 저도 위원이어서 자문해주고 있지만은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 위에 규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선진국 대비해서 2, 3년 정도 뒤져 있는 이유가 국내 제도적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1조 단위로 좀 투자를 해서 좀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강남도 그렇고 여러 개 지자체마다 지금 자율주행차 운행하는 지역 많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에 자 자율주행차 기사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목은 사람이 운전해야 돼요. 스쿨존도 사람이 운전해야 돼요.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빼요. 그러면 큰 길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모여서 그게 빅데이터가 됩니까? 안 돼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지나갈 때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모여야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큰 길만 다니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운전 연수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문학적으로 좀 투자를 통해서 풀어주고, 제도적인 것도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보험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면은 좀 고민이 좀 되죠. 왜 잘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중국이나 미국 거에야 플랫폼을 우리가 갖다 쓰면은 종속되는 겁니다.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꼭 우리나라의 이 제작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제작사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던지죠.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뭐 페라리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클래식카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내연기관차만 존재하지 전기차, 람보르기니 전기차 4, 5억 주고 살까? 라는 부분들 있죠. 굉장히 고민이 많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기술, 품질, 신뢰의 상징이었던 독일차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걸까요? 전기차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자본에 대한 것들이,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식을 배워서 이제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데, 독일 하면은 제조사 중에서 제조업의 명가였었고, 선진국 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 세계를 호령하는 자동차 4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독일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벌써 5, 6년 전부터 이미 나왔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도리어 일본이나 독일보다 대한민국이 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전에 출장을 제가 갈 때도 독일을 많이 갔어요. 독일의 제조업, 마이스터 제도, 이런 것들을, 교육제도 이런 걸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지금 안 갑니다. 지금 독일에서 와요. 우리가 안 가요. 저희가 독일 출장 가는 거 뭐 보러 가는지 아세요? 튜닝, 클래식카 이거 보러 갑니다. 보건사업,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도리어 앞서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독일의 제조업이 많이 흔들거리는 건 사실이고요. 제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들은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가 컸잖아요. 폭스바겐은 대중차 이미지지만은 BMW,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표,
쌍두마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도 약간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해외 자본 중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약간 희석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들, 또 생산 거점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대한 것들도 희석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는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들, 또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근간에 대한 거, 또 자동 생산이 아니라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리잖아요. 우리가 K방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열대 만들 때 독일은 한 대도 못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이게 꼭 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연동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산업적인 중심이 대한민국이로 모이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이때 이 위기를 단점을 최소화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선진국의 전유물, 특히 K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된 벤츠의 상황은 어떻고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떠한가요?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BMW 벤츠 하면은 차값이 기본적으로 기본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대한민국도 아직도 이 수입사 2사가 쌍두마차가 BMW 벤츠거든요. 1, 2위를 다퉜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2년 사이에 이 벤츠가 BMW보다 차량 판매가 확 줄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만 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더 많이 떨어진 부분도 물론 이제 이 국내에서 인천 청라 쪽에 화재, 이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생길 때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있는 거 문제점 뭐 등등해가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중국의 입김이 많이 거세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벤츠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자본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주주들의 목소리가 중국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선진국에서는 후진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아직 멀었어요. 국가 브랜드는 올라가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은 이 자리가 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 물론 극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주의 시장 경쟁 논리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안개 속에 대한 투자나 이런 투명성에 대한 것들, 또 자본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흐린 부분들이 많은 게 중국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자본이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왔어? 라는 걸 이미지가 좀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벤츠나 BMW는 중국 내에서 주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브랜드 중에서 중국에서 만든 걸 국내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볼보 S90 같은 건 100%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물론 중국의 브랜드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나 이런 모델들은 아직 자리매김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눈높이가 까다롭고 하나하나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산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잖아요. 볼보 하게 되면은 뭐 옛날 사보는 공중분해 됐지만은 볼보 하면은 스웨덴 차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BMW에도 메이드 인 저머니가 돼야지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글로벌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희석이 돼 있지만은 아직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입김을 만들어서 차에 대한 특성이나 완성도를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벤츠 차량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BMW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자본이 들어갔음에도 잘 나가는 독일 브랜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뭐 이 국산차는 현대기아가 80%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국내 마이너 3사가 지금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좋은 차가 많이 나와서 근데 현대기아에 비해서 한 두 단계는 떨어져요. 한 단계도 아니고. 팔만원 차가 없는 거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마이너 3사 중에서 르노 코리아에서 나오는 그랑 꼴레오스 같은 거 이런 모델들이 좀 나와야 돼요. 이거 꼭지가 뭐냐? 중형 이상의 SUV, 또 하이브리드, 그죠? 그 다음에 멋있는 디자인과 괜찮은 옵션, 가성비, 이게 다 모여있는 차죠. 이런 모델들이 마이너 3사에서 두세 가지 차종이 나오면 점유율을 뺏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현대기아는 이 수준급으로 올라와서 글로벌 표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게 잘 판매되는 게 도요타하고 렉서스예요. 특히 렉서스 모델.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도요타 중에서도 도요타 하면은 이 이미지가 예전에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게 다 풀렸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 차에 대한 특히 도요타에 대한 차종에 대한 이미지는 고장이 안 나는 차 이미지가 큽니다. 근데 이 도요타 차종 중에서 고급 모델이 바로 렉서스거든요. 현대차의 고급 모델 제니스가 똑같은 거죠. 고급 모델이면서 이걸 하이브리드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모델 같은 거 ES350, 350 하이브리드 같은 거, 이런 모델, LX450 하이브리드 같은 거, 이런 모델 굉장히 인기가 큽니다. 가격도 비싸요. 근데 하이브리드거든요.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국내 제네시스가 판매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대성공을 거뒀지만은 다 가솔린에 한정돼 있고 전기차에 한정돼 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나마 하이브리드 하나 나오고 ER-EV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대박이다라는 게 벌써 공식화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 차는 렉서스 특히 고급 모델이면서 하이브리드 최고 인기 있는 모델, 또 연비도 굉장히 높거든요. 대형, 중대형인데 연비 리터당 13, 14km 이상이 나와요. 다른 차보다도 두세 배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모델이어서 국내에서 물론 인기 있는 게 BMW 벤츠를 비롯해서 볼보도 인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더더욱 이 렉서스의 인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마이너 기업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신차에 대한 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차종 투입이 제대로 신차가 안 나온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하나만 나와서 되는 건 아니고요. 두세 차종이 서로 겹치면서 나와줘야지만 시너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차라는 것은 신차 효과가 있지만은 쌓인 곡선을 타면서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는 걸 늦게 할수록 신차 효과가 오래 가는 건데 이거를 떨어질 때 다른 차종이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만 있으면은 상위권을 올릴 수가 있고 점유율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철수설에 휘말리고 있고, 왜냐? 2가지 차종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가지가 가솔린 모델뿐이 안 되고 전체 생산 물량의 84%를 미국에다 수출해요. 근데 25% 관세 부과했습니다. 이게 15% 줄었지만은 자, 한미 FTA로 0%에다가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올랐다는 얘기예요. 15% 된 얘기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그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2가지 가솔린만 있다 보니까 내수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직영 정비업 8군데를 매각을 한다. 유유부지 매각을 한다. 또 부평 2공장도 줄이고 막 이러면서 유유부지 효율화시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철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가미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국내 시장 점유율도 뚝뚝 떨어져 가지고 니네는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GM은 새로운 신차종 노조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나 이런 걸 아예 안 만들거든요. 또 전기차도 15레 볼트 한국 GM에서 만들었는데 미국 본사로 다 가져갔잖아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자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생산을 국내에서 해라. 여기서 만든 거 왜 가져가느냐. 거점을 만들어라 그러면 노조도 안심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KGM은 쌍용에서 KG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수 비용 5천억에서 7천억 말고 별도로 5천억에서 1조 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비용은 새로운 신차종 한 3가지 만드는 R&D 비용으로 써야 된다. 근데 결국 인수해도 R&D 비용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가 벌어서 남는 비용으로 R&D를 새 차 만들어라는 얘기는 옛날에 상하이나 마인드라 주인이 있을 때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하나 나와서 파생 모델 만들어서 키를 쓰고 이름도 옛날 이름 그대로 쓰면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림이 나와야 되고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그랑 클레오스가 나와서 중형 SUV 하이브리드가 인기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2-3가지가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이런 국내 모델. 글로벌 시장에 르노 그룹이라는 데서 판매를 하지만은 실제로 핵심적인 역량은 한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2-3가지가 이 마이너 3세에 포진이 돼 있으면은 분명히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예, 현대기아차도 이 마이너 3사가 점유율 올라가는 걸 원해요. 왜냐? 누워서 떡 먹으면요. 판매 잘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국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입증된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마이너 3사가 점유율을 일부 뺏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국내가 본마당이고 안에서 입증된 모델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 3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고민이 되는 기업이 마이너스 3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독일 브랜드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전기차가 뭐 미국은 일단 미국도 올인하고 있지만은 뭐 픽업 트럭용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이 집권을 하면서 그 부분이 느슨해졌어요. 또 연비 기준도 풀었거든요. 평균 연비를 많이 풀면서 풀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팔라라는 거예요. 왜냐? 평균 연비를 맞추려면 전기차가 섞여야 되는데 그걸 느슨하게 만들면 전기차 판매를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보조금 1,000만 원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느슨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일본 같은 데는 하이브리드에 아직도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결국 글로벌 시장의 선두 그룹은 대한민국, 중국차,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이 이제 클린 디젤이 무너지면서 디젤이 지금 퇴출되고 있는 단계에서 그렇다고 딴 걸게 안 되고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인데 완성도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 주도하는 것은 중국과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가장 무섭고 유럽에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치열하게 사는 게 이 중국 전기차라고 보고 있고 유럽 전기차에 대해서는 국내 전기차 우리나라 제작사가 아주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도도 그렇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국내에서도 판매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 배터리도 사실 서방 쪽은 국내 배터리 3사코 쓰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거든요. 중국은 중국 쪽. 그래서 이 일본 거는 이 파나소닉 하나만 있는데 그거는 테슬라 쪽만 주로 공급하니까 결국은 이 한중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 서방 특히 유럽에 쓰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다 한국산 배터리 3사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중국 점유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유럽보다도 유럽에 진출한 중국차가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온다는 거, 그리고 시기도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에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독립을 어떻게 이루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의 수준은 또 수소차는 우리가 또 주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가속도를 좀 높이면은 근데 중국의 전기차를 싸우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전기차 내년에 기아차가 EV2가 나와요. 가장 낮은 모델이죠. 엔트리 모델인데 EV 완도 나와야 되고 EV 0.5도 나와야 되고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과거 가성비의 대명사였습니다. 2025년 현재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미래 불확실성 상당히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올해 2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전 세계에 휘몰아친 게 관세거든요. 사실 날강도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미 FTA 0% 본인이 이 2차 개정을 본인이 일기 때 진행한 건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관세 25% 부과를 했다는 것은 우리만 지키고 미국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비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느 나라가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나마 최근에 에이펙 이후에 팩트시트를 통해서 15%로 낮춰서 그나마 유럽과 일본 차하고 출발점이 똑같아진 것은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손실을 덜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15%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더 가속도를 높여서 미국 차는 미국에 판매되는 차는 미국에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30년에 80%까지 지금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차의 약 40%만 미국에서 만들고 60%는 우리나라 완성차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15%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15% 100원에서 15원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속도 높여서 미국에서는 미국에 생산해야 되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를 얼마큼 다변화시켜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해외의 각 공장에서 현지 지역을 아우르는 이러한 차종 투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는 인도만의 색깔 내고 있고 또 중국은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 물량이 몇 배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되게 잘하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져 있어요. 포트폴리오라고 뭐냐면은 자 지금 내연기관 또 50년 동안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제작사지만은
잘하는 게 전기차 선두 그룹이 그 티어 1입니다. 이미 잘 만들어요. 수소차 도요타 더불어서 넘버 2입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각 구성, 에너지원에 대한 구성이 내연기관부터 수소차까지 모든 하이브리드나 또 EREV 하이브리드도 워낙 잘 만들고 모든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지역에서 요구하는 차종을 바로 발빠르게 다변화 생산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모빌리티가 단순하게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미래의 산업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보빌리티,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요번에 테슬라하고 휴머레이드 로봇 이 현장에 투입하는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옵티머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아틀라스라고 불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상용화시켜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걸 우리가 일명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합쳐서 로보빌리티라고 해요. 그 다음에 UAM, 아직 본격 시장 등장은 안 했지만은 5인승, 6인승짜리 현대차에서 기차 만들고 있는데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지금 2, 3년 늦어지고 있지만은 UAM이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보다도 더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일반 자동차도 미래형 모빌리티, UAM, 로보빌리티 모두 다 선두 그룹으로 티어 1 그룹에 뛰어가고 있다는 거. 문제는 여기에 알고리즘을 얼마큼 집어넣어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알고리즘 간격을 얼마큼 좁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뭐 지난번에 에이펙 때 젠슨 왕 와가지고 국내 26만 장 GPU 공급하면서 현대차 5만 장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모으고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써요. 2년, 3년의 간격이 있죠. 빅데이터에 대한 간격을 이걸로 학습 기능을 통해서 GPU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관세도 떨어졌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현대 기아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제 어널리스트 특강들도 많이 해줘요. 모빌리티 쪽에 특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식을 안 하지만은 안 하니까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사면 돼요. 그래서 단타 같은 거 말고 4, 5년 묵으려면은 현대기아 사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 얘기 듣고 4, 5년 전에 기아 찬 분들은 많이 이제 왜냐 5년 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현대차 정유산 총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현대기아차다 이렇게 보고 있고 흐릿한 부분이 더 뚜렷해지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얼마큼 보완하느냐, 그리고 시장 개척에 있어서 중국이 1%대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수출을 통해서 돌파하고 찾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면은 러시아 시장 진출할 거고, 인도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고, 또 동남아 시장 개척, 아직 개척이 안 된 게 이제 남미나 아직 생태 조성 중이고 아프리카는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들 제대로 만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확보, 아마 생태계가 상당히 좀 더 긍정적으로 되면서 영업이익률부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은 넘버 2까지 올라갔죠. 대수는 넘버 3지만은 근데 넘버 2는 올라갈 수 있을 까 폭스바겐에 비해서 몇십만 대 차이가 안 생깁니다. 도요타하고는 150만 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2위인 폭스바겐 그룹하고는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기아의 가능성 굉장히 큰데, 아까 소프트웨어 SDV 구현을 얼마큼 제대로 해주느냐, 이 속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포함을 어떻게 해주느냐, 믹서시켜서 좀 더 말랑말랑한 이 수평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숙제가 정의선 회장의 숙제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이 평가하는 현대차 브랜드 위상은 어떤가요? 예전에 틀리지 한번 쓰고 버린 차 이미지 30년짜리 있었거든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요타 임원이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MOU를 할 때문에 갔는데 자기네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그때가 20년 넘었습니다. 20년 훨씬 전이에요. 도요타 핵심 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래요. 의외였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현대차 그룹이냐 얘기했더니, 현대차는 앞만 보고 머리 숙이고 막 저돌적으로 덤비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했던 게 외계인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외계인이란 말이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외계인은 뭡니까?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앞서가는 기술인데
어디서 온 애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술은 괜찮은데 니네가 조상이 누구야? 그러면 글쩍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박물관 빨리 가져라. 포니 얘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뭐 포니를 구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아이오닉 5부터 이런 거 미래지향적으로 N 비전 74 같은 이런 거 아직 양산 안 됐지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그림이. 이런 그림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거든요. 왜? 명품의 이미지, 제네시스의 명품은 그냥 뚝 떨어지는 외계인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기업이 아니다. 1975년에 폰이 양산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니스란 명품이 탄생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10대 그룹 중에서 제대로 된 박물관 없는 유일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아 80주년 행사 같은 거 할 때 헤리티지를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현대 헤리티지, 기아 헤리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구축을 잘 할 거예요. 또 삼성동 쪽에다가 50층짜리 3개 짓는 부분들, 또 본사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박물관부터 다양한 그림이 나오니까 완성도가 지어지면서 없던 그림들이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잘 가고 있다. 또 기아와 현대를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역할이 좀 틀리다는 거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여기다가 미래 바퀴 달린 휴대폰식으로 알고리즘 이 독립을 얼마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글로벌 넘버 1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영업이익률은 조만간에 글로벌 넘버 2는 이미 넘어섰고 대수도 글로벌 넘버 2가 되면서 그래서 도요타하고도 MOU를 했잖아요. 한유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장 파이를 치우고 공동 목표를 해서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도요타하고도 MOU를 하고 또 GM하고도 전략적 동반관계 이상을 맺으면서 가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것들 좀 툭툭 치면서 방향성을 갖고 제대로 가는 부분들 아마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요. 훨씬 더 이번에 또 관세까지도 안정화가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의 위치로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하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시 품질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대중 모델은 가성비고요. 프리미엄 모델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년 동안에 그 전에 제네시스 모델이 없었죠. 그때는 유럽과 미국의 특성에 맞춰서 유럽은 실용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고 또 프리미엄 모델은 충성 고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모델을 만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 안착이 됐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 진출을 하고 있는데 3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리고 있어요.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또 중국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대중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로 양분화시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리매김을 잘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질과 가성비 모델에 대한 거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오래 써도 고장나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차 만드네라는 이미지 그래서 실용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K컬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현대 기아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10%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갔거든요. 점유율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중국이 한 7% 점유율에서 1%까지 떨어졌는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대신 제2의 시장이 인도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위상을 자리매겼던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이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기틀에 대한 이 어떤 중요성은 더 커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100점으로 보면 한 뭐 80점에서 90점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선도그룹 우리가 일명 선도그룹을 티어 1이라고 그러는데 티어 1에 들어가 있어요. 티어 1에 들어가 있고요. 가성비에서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 또 프리미엄 쪽은 잘하고는 있어요.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EV9 같은 거 이런 모델들은 고급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 못 만듭니다. 유럽에서도 디자인부터 이런 완성도 있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또 세계적인 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기아의 PBV 같은 거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목적 기반 자동차, 요번에 EV5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의 벤이라든지 세 가지 상을 다 받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PV7, PV3 이런 모델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4개, 5개로 모양이 변하는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이 2030년에 전체 전기차 시장이 30%가 된다라는 얘기 할 정도예요. 지금부터 5년 후거든요. 그 PBB 공장을, 화성 공장을 세계 최초로 준공을 했고, 그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활성화되는 것은 현대는 제니스라는 프리미엄 모델을 만들지만 기아는 PV라는 새로운 그림을 갖고 방향이 좀 틀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의 기아가 경쟁하지 않으면서 또 경쟁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의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현대 기아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이 커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가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또 그렇지 않게 미국에서 또 사건 사고도 생기면서 이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부닥쳤는데 이게 중상 이상이었는데 경상으로 입는다든지 뭐 사망 확률까지 높은데 멀쩡히 걸어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현대기아가 이거는 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고 뭐 별 5개 받을 정도의 차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상당히 커요. 특히 내년에 GV80인가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또 GV70인가 ER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또 이번에 마그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프리미엄 특급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성능 모델인데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이 다양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우리나라 성공을 했지만은 순수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만 있었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더욱 기대감이 있고 지금 아직 이제 진출한 유럽과 또 중국 이런 데서 좀 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더 쌓아서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돼요. 역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경차 10대 파는 것보다 이거 한 대 파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차 3가지 다 위탁 생산해 주는 이유가 그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니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아는 PBV라는 특성 또 고급 SUV 대형 모델에 대한 이미지 차종 브랜드죠. 카니발, 소렌토, EV9 이런 모델들 특히 가격이 좀 높은 모델들이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종별 프리미엄이죠. 이런 것들이 특화시키면서 가게 되면은 현대와 기아의 색깔을 틀리하면서 의미가 있고 특히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유럽에서의 안착 또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인식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일반 자동차 산업을 떠나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로보빌리티, UAM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알고리즘,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 구입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구입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래 모빌리티,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거. 여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중요성, 자율주행, 인공지능 특히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은요. 2029년, 30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모든 비즈니스의 폭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업 자문이나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2029년, 30년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집권이 끝나고요. 대통령 바뀝니다. 물론 정책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변화가 크다는 거. 둘째, 이 레벨 4 자율주행차의 본격 시작이 완성이 되는 게 2029년, 3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발적인 비즈니스가 생긴다는 거. 세 번째, 지금의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거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내화성 큰 배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인공지능이 챗 GPT를 비롯해서 요새 최근에 들어 GPU 또 TPU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자동차에 완전히 들어가는 시기가 2029년, 30년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로보빌리티까지 나오고 UAM도 본격적인 상용화 모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 2029년, 30년을 주목할 수 있는 요소가 20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4, 5년을 보는 게 지금 사서 잘 섞어서 2030년에 판매를 하면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 특히 로버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